자, 우리 그 문제집 10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06페이지에 자,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 우리 교재에 우리 그 가슴에다 끼고 다니는 책 있죠? 그거 58페이지 있습니다. 58페이지. 58페이지. 자, 그것만 죽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그 점수가 안 나왔다. 그러면 그 연구 대상입니다. 연구 대상. 자, 어쨌거나 여기서는 뭘 공부하냐면 시장의 효율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일단은 완전 경쟁이 시장이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완전 경쟁이라는 것은 경쟁이 완전하다는 얘기죠. 이걸 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이 완전 경쟁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자, 정상 이상의 엄청난 이윤을 챙기고 있다. 이걸요, 초과 이윤이라 할게요. 그러면 이 초과를 얻는 곳에는요, 다른 사람이 가만둬 안 놔둬요?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합니다. 그래서 초과한이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먹을 게 있는 한은 바로 싸운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없어질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곧바로.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절대 초과한을 얻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완전 경쟁이라 하더라도 극히 단기적으로는 큰 돈을 버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요, 절대 누구라도 절대 정상 이상의 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이죠.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완전 경쟁이라는 겁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정상적인 이윤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누군가 초과한을 얻고 있다는 얘기는 그쪽으로 자원이 몰린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이윤밖에 못 얻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냥 만들어 본 시장입니다. 불완전 경쟁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만들어 본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장이든 누군가는 큰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벌 수 있죠. 여기서 초과이윤을 큰 돈 해줄게요. 버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동네에서도 어떤 사람은 자, 음식점에서 큰 돈 번 사람도 있죠. 다 있기 마련인데 이거는 절대 그런 큰 돈을 벌 수 없고 정상적인 이윤만 얻을 수 있는 시장이 있죠. 이런 시장인데 첫 번째는요,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로 돼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공급자가 한 명이다. 그러면 지 마음대로 가격을 높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서 엄청난 이익을 챙긴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공급자도 무지장 많습니다. 고만고만한 소비자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몇몇 사람이 그 지역을 지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동질의 상품을 판매해야 됩니다. 동질. 아무리 공급자가 많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특히 품질이 좋다는 얘기죠. 그럼 그쪽으로 몰려요, 안 몰려요? 몰려서 큰 돈 벌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품질도 똑같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극히 일시적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근데 곧바로 다른 기업이 진입한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진입. 그리고 빠져나가는 걸요, 퇴거라는 겁니다. 진입, 퇴거가 자유로워야 됩니다. 자유로워야 돼요. 예컨대 어떤 지역이 여자 고등학교가 딱 들어오는 바람에 잽싸게 어떤 아줌마가 여기다 라면집을 딱 차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라면집이 요거밖에 없는 거죠. 잽싸게 차리니까.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갈 데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얘는 큰 돈을 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돈 버는 곳에는 다른 기업들이 가만둬야 안 놔둬요? 조금만 있어봐요. 우후죽순 막 라면집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럼 이게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잖아요? 아, 이거 다른 집으로 가니까 좀 줄어들겠죠? 근데 언제까지 들어오냐면 어쨌거나 먹을 게 있는 한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없어질 때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문제는 지나치게 많이 들어오면 손해날 수 있죠? 그럼 빠져나가는 것도 자유로워야 됩니다. 결과적으로요, 정상적인 이윤밖에 못 얻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시장에서는요, 정보를 가지고도 절대 큰 돈을 못 법니다. 완전한 정보를 공유한다 해줍니다. 완전한 정보라는 게 뭐냐면 현재 공표되어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공표되지 않은 정보 있죠? 공표되지 않은 정보마저도 모조리 시장 구성원들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개발된다고 발표도 안 했죠? 발표 안 한 거를 뭐라고요? 공표되지 않은 정보 있죠? 그죠? 이것도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지역 개발된다고 하길래 그 지역에 가서 부동산 구입하려고 했더니 다른 사람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습니다. 공표도 안 했는데. 그잖아요? 이게 있을 수가 있어 없어요? 이게 어떻게 있습니까? 발표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귀신입니까?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정보를 가지고도 절대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이런 시장을요,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을 갖춘 시장을요, 완전 경쟁이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중에서 이제 요 4번째 다른 건 다 갖췄다는 가정하에 요것만 가지고 한번 따져볼게요. 요것만. 자, 어떤 정보가 있는데 어떤 정보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정보가 부동산이면 부동산 아니면 주식이면 주식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데 어떻게 반영되어 있냐면 즉시 그것도요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 시장, 이러한 시장을 뭐라고요? 이거를 효율적 시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시장이라고요? 효율적 시장이다. 어떤 정보가 부동산 가격 아니면 주식 가격에 즉시 그것도 뭐라고요?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 시장,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효율적 시장이다 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항상 똑같은 얘기인데 어떤 지역이 있는데 어떤 지역이 지금 논밭입니다. 논밭인데 한 평당 자, 가격이 한 40만 원 정도가 형성되어 있는데 어떤 A라는 사람이 이제 출근하다가 아침에 뉴스를 듣고 다니는데 뉴스에서 뭐가 나왔냐면 요 지역으로 지하철이 이렇게 딱 통과할 거랍니다. 통과하게 되면 이런 근처에는 땅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잽싸게 이 사람이 핸들을 틀어서 그 역주행하다가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얼른 자 골목으로 들어가서 얼른 빠져나와갖고 잽싸게 여기 왔어 안 왔어요? 와갖고 중개사님 여기는 땅 그 40만 원에 1000평만 주세요 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중개사님 뭐라고요? 야 이놈아 벌써 임마 500만 원 올랐다 이놈아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 그 라디오에서 나온 정보가 즉시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 얘기하겠죠?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효율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정확히 반영돼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효율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아니 왜 지하철이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가격이 먼저 올라갔냐? 그거는요 우리 수요 공급 이론을 공부했으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생각해 볼게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되는데 P0, Q0.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요 지역이 땅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되죠? 그러면 지금 살려고 해요? 올라간 다음에 살려고 해요? 지금 당장 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막 증가하는 겁니다.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막 살려고 하겠죠? 그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이 땅 주인 입장에서는 이 지역이 땅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되죠? 그럼 지금 팔려고 해요? 올라간 다음에 팔려고요? 올라간 다음에 팔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팔려고 내놓은 것도 다 걷어들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누구 한 명이라도 뉴스를 들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으면 동네 사람한테 얘기해 주겠죠? 야 우리 동네 지하철 들어온대 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땅 주인들이 팔려고 안 팔려고요? 안 팔려고 합니까? 그 곧바로 공급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럼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게 즉시 그것도 뭐라고요? 정확히 반영돼 있답니다. 즉시 뭐라고요? 정확히 이런 걸 뭐라고요? 효율적 시장 해주는 겁니다. 되겠죠? 자, 2개월 전인가 그때 그 전라남도 나주하고 그 충북 오창하고 오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 옆에 오창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 이제 방사선 가속기라고 해서 그 설비 있죠? 그 설비를 유치하는 유치전을 벌였었는데 나주가 실패하고 오창이 이걸 따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 얘가 이제 그 저녁 때 이제 이게 발표했죠? 오창이 그 방사선 가속기가 들어갑니다 하고 발표하는 순간 가격이 올랐을까 안 올랐을까요? 올랐었나요? 이미 오창이 고객 유치가 했거든요. 그죠? 그 발표하는 순간 곧바로 뭐라고요? 3억이 올라갔던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3억 정도 올라갔습니다. 진짜예요? 보세요, 진짜.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 정보가 즉시 반영돼서 안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 서로 이거 살려고 안 살려고요? 지금 여기 살까 고민하고 있는데 미리 양쪽 다 사는 사람은 이문 받겠지만 어쨌거나 자 여기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표했죠? 그럼 서로 살려고 안 살려고요? 하려고 하고 아파트 주인들은 팔려고 안 팔려고요? 뭐로 팝니까? 나중에 파니까 가격이 3억이 팍 올라간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즉시 반영되는 시장을 뭐라고요? 효율적 시장 해주는 겁니다.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지역이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니까 정부가 6월 17일 날 여기 조정 대상 구역으로 묶어놨습니다. 뭐라고요? 조정 대상.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조정 대상으로 묶여놓으면요. 대출받기 아주 힘듭니다. LTV가 60%가 안 되고 그리고 중도금 대출받기 아주 힘들어요. 그리고 전매도 제한시키고 그리고 청약 1순위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어쨌거나 집이 2채 이상인 사람 아예 돈도 못 빌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가격이 다시 뚝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뚝 떨어졌어요. 진짜입니다.
묶이는 순간 바로 뚝 떨어진 겁니다. 묶이는 순간 바로 반영됐어 안 됐어요? 된 겁니다. 그래갖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집 산 사람들, 못 모르고 샀던 사람들 조정 대상국으로 해제해달라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곧바로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걸, 남양주도, 여기 남양주 아닙니까? 남양주가 원래는 이제 어디냐면, 거기 다산시죠? 다산하고 별내지구만, 그 조정 대상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6월 17일 날, 이 남양주 전체를 답을 조정 대상으로 묶어놨습니다. 다만 저기 어디냐면, 화도 있죠, 화도. 화도하고 수동, 이쪽은 빼고, 나머지 답을 조정 대상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거래가 좀, 요즘에 장 뜸했습니다. 뜸했어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어쨌거나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떤 정보가 즉시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뭐라고요? 효율적 시장이 나는데, 이 어떤 정보가 뭐냐? 여기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한번 구분해 볼게요. 일단, 과거에 이미 공표되어 있는 정보라든가 아까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 이런 것들은 시장 가격에 다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아까 현재 라디오에서 나온 정보 그걸 듣는 순간 갔더니 이미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재까지 공표되는 정보 정도는 반영돼 있다는 얘기죠. 다만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뭐라고 하냐면 미래의 정보로 할게요.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뭐라고요? 미래의 정보.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모를 거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발표도 안 했는데. 그죠? 그럼 만약에 이 발표되지 않은 정보를 몰래 입수할 수만 있다면, 국토교통부에 삼촌이 있어서 몰래 입수만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큰 돈이라는 게 초과인을 얘기합니다. 있죠? 초과는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장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막 투기가 존재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장관 청문회 할 때 낙마한 사람이 아직 발표도 안 한 정보 있죠? 그들만이 아는 정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그거 가지고 투기했다가 나중에 장관 청문회에서 낙마하는 경우 수두룩하죠?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시장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데 이걸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시장이라고요? 준강. 자,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가장 일반적인 시장이다. 생각해 볼게요. 아까 현재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는 다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그럼 그런 정보 가지고 백날 가봐야 큰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뭔데?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일반적인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큰 돈을 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장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되겠죠? 이거 다예요. 근데 이걸 자꾸 이제 벌리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벌리다 보니까. 자, 뭐냐면, 이 시장은 있을 수는 있는데 찾아보기 힘들어요. 과거의 정보만 부동산 가치에 반영돼 있답니다. 뭐라고요? 과거. 그러니까 현재 라디오에서나 나오는 정보, 이거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답니다. 자, 미래의 정보는 더더욱 반영이 안 됐겠고. 그러니까 아까 어떤 지역이 개발된다고 라디오에서 나왔어 안 나왔어요? 그거가 잽싸게 갔더니 아직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안 돼서 40만 원에 구입해서 500에 팔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무슨 시장이라고요? 약성. 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매스컴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힘듭니다. 아프리카 이런 데서나 찾아볼 수 있죠. 어쨌거나 다른 조건 다 갖췄다는 가정하에 정보만 가지고 따졌을 때 초과인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완전 경쟁이 불완전 경쟁이에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시장은요, 무슨 시장이라고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지금입니다. 자, 근데 지금 얘기한 시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있지도 않는데 뭐하러 설명하냐면 다른 시장하고 비교해보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본 시장입니다. 어떤 시장이냐면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정보 있죠?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도 시장 가격에 다 반영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 얘기는요, 공표도 안 했는데도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귀신입니까? 정부가 어떤 지역이 개발된다고 발표도 안 했죠? 근데도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만들어 본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을요,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강성. 자, 이 시장은요, 다른 조건 다 갖췄다는 가정하에 정보만 가지고 따졌을 때요, 완전 경쟁 시장에 부합되는 시장이다 해줍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 될 수밖에 없죠. 다른 게 다 갖췄다면 완전 경쟁이 되는 겁니다. 갖췄다는 가정하에 정보만 가지고 따질 때요, 완전 경쟁 시장에 부합되는 시장이다 해줘요. 되셨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형태의 시장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자, 여기서 약간 좀 살점 좀 붙여볼게요. 살점 붙인다면, 이런 시장에서는 이런 정보가 있다면 초과에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이때, 보통 이제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거, 과거에 이미 공표되어 있는 정보를 분석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기술적 분석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분석이라고요? 과거에 또 주가 흐름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쭉 분석해보는 걸 뭐라고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나온 정보를 분석하는 거 있죠? 현재부터,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금까지 나온 정보 있죠? 지금 오늘 나온 정보까지, 따끈따끈한 정보까지 다 분석하는 걸 뭐라고요? 현재 자료를 분석하려면 과거의 정보도 같이 분석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의 정보를 분석하는 걸요, 기본적 분석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재무제표를 발표했다. 그러면 나름대로 분석해봐야 안 해야 돼요? 해봐야 되겠죠. 이런 걸 뭐라고요? 기본적 분석이라는 겁니다. 되겠죠? 아니면 어떤 회사가 중국으로 공장을 내겠답니다. 그러면 라디오에서 나왔어 안 나왔어요? 그 정보가? 그럼 나름대로 분석해볼 수 있어 없어요? 와, 요것들이 성공할 거냐 이렇게 분석해볼 수 있죠? 이런 걸 답을 하고요. 기본적 분석해줍니다. 자, 그러면 요거 자주 틀리는데 자, 요번에 다시 한번 요번에 확실히 한번 기억해 볼게요. 자, 약성에서는 과거의 정보는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돼 있죠? 그러면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걸 뭐라고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과거에 이미 공표되어 있는 정보는 다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돼 있고 그것도 정확히 다 반영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절대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아, 이미 다 반영돼 있죠, 정확히. 분석해야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시장에서는 현재 정보는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그러니까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걸 뭐라고요? 기본적 분석이라는 겁니다. 기본적 분석을 통하여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큰 돈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정부 아까 라디오에서 뭐가 정보가 나왔는데 나름대로 분석해보는 거 있죠. 이거를 뭐라고요? 기본적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준강성에서는요, 현재까지 정보도 다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으니까 그것도 정확히 반영돼 있죠. 그러면 자, 중강성에서는요, 현재까지 정보를 분석하는 이걸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죠. 그러면 자, 질문해 볼게요. 준강성에서는요, 기본적 분석을 통하여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정보까지도 다 반영돼 있는 거죠. 정확히 반영되는데 어떻게 이거 분석해야 소용없는 거죠. 이 시장에는 어떤 정보가 있어야 돼요? 공표되지 않은 정보가 있어야 큰 돈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는, 강성에서는요,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는 거죠. 공표되지 않은 정보도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통해서도 큰 돈 벌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문제가 쉽게 나오면 여기까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렵게 물어본다면 여기서 좀 나아가서 이렇게 볼게요. 나가서 이런 시장에서는 이런 정보가 있다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있어 없어요? 있는데 어제가 이런 정보 얻으려면 국토교통부에는 삼촌한테 수리해도 한 잔 사야도 안 사야 돼요? 사야 되는데 사야 되기 때문에 정보 비용이 소요됩니다. 뭐가 들어간다고요? 정보를 얻기 위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자, 이 국토교통부에는 삼촌한테 100원어치 술을 사는 이유가 100원의 이익을 얻으려고 술 사나요? 아니면 100원어치 골프 접대하면서 100원 이익을 얻으려고 하진 않겠죠? 한 500원 정도 이익을 얻으려고 정보 같은 거 몰래 입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이렇게. 자,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투기가 존재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장만 청문회에서 낙마가 존재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공표되지 않은 정보 몰래 입수해갖고 뭐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시장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근데 지금 얘기한 시장은요, 찾아보긴 힘들어요. 그렇지만 있을 수는 있는 겁니다.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초과에는 500원을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자가 있는데 이건 이제 이마트의 이제 임직원입니다. 이마트의 고위 임직원인데 이 이마트가 어떤 지역에 들어간다면 그 동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어떤 지역으로 이마트가 들어간다는 거를 요 임직원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그 정보를 발설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잘리고 이런 거 없다고 치자. 그죠? 그리고 자기가 직접 투자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잘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정보시장이 공개적이라 조커한테 살짝 넘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와서 서로 살려고 하죠? 그럼 공개적으로 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걸 판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시장이라고 치자. 그러면
500원의 초과인을 얻을 수 있는 이마트에 고위 관료가 있다면, 고위 관료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고위 임직원이 있다면, 얘가 정보를 팔 때는요, 500원은 받고 팔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500원을 못 받는다. 그럼 자기가 직접 투자하는 게 낫겠죠? 그죠? 그러니까 500원 정도는 받고 팔려고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같아요, 안 같아요? 그러면 이건 순전히 정보를 구입한 자 입장에서 따진 겁니다. 정 구입한 자 입장에서는, 자, 얘는 500원의 초과를 얻긴 얻었는데 정보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어요? 500원 들어가니까 실질적인 초과에는 얻었어, 못 얻었어요? 아, 그러면 초과는 못 얻었으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죠? 자, 지금부터 정보만 가지고 따졌을 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시장, 아니면요, 초과임과 정보 비용이 같아진 시장 있죠?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해줍니다. 다시 할게요. 다른 조건은 갖췄다는 가정하에 정보만 가지고 따졌을 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시장 있죠? 다시 말하면 초과임과 정보 비용이 같아지는 시장 있죠?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투기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몰래 입수해서, 자, 투기가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완전 경쟁의 경우는 저 보세요. 완전 경쟁은 누구라도 초과에 넣을 수가 있어, 없어요? 자, 공표되지 않은 정보도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죠? 절대 정보를 가지고 초과를 얻을 수 있어, 없어요? 정보 초과이 0이라는 얘기입니다. 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0이다. 그리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 없어요? 나도 아는 정보인데 뭐하러 정보를 얻기 위해 돈을 냅니까? 정보 비용도 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보만 가지고 따졌을 때, 자, 그래,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시장이죠. 얘랑 같아진 시장을 뭐라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당연히 뭐라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정보만 가지고 따졌을 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시장. 다시 말하면요, 초과임과 정보 비용이 같아진 시장이죠. 이거 뭐라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을요.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완전 경쟁은 항상 뭐라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렇지만 불안정 경쟁이라 하더라도 할당 효율적 시장은 될 수는 있다는 얘기죠. 되긴 힘들지만, 이렇게 되긴 힘들지만 어쨌거나 될 수는 있는 겁니다. 정보 시장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운영된다면, 이렇게 뭐 정보 판다고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하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잖아요? 그런 시장. 자, 지금까지 한 거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06페이지 볼게요. 106페이지.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강성 효율적 시장은요,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는 정보를 가지고는 절대 초과에 넣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세 번째 볼게요. 강성 효율적 시장은요, 완전 경쟁 시장에 가장 근접하게 부합되는 시장이다. 완전 경쟁에 가장 부합되는 시장이다 해줍니다. 그냥 완전 경쟁이라 하면 되지. 왜 부합된 시장이냐면 이런 걸 갖췄다는 가정이 있어야 되겠죠. 이 갖췄다는 가정 하에 뭐라고요? 완전 경쟁에 부합된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 분석, 과거의 역사적 자료 분석, 밑줄 치세요. 밑줄 쳤죠? 요거를 기술적 분석이라는 겁니다. 무슨 분석이라고요? 기술적. 자, 그러면 약성에서는 과거의 정보는 다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그것도 정확히 반영돼 있죠? 그러니까 절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인을 못 얻어요? 못 얻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요, 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해줘야 돼요. 없다. 그 다음에 5번에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요, 과거의 추세적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새로 공표되는 정보, 아까 라두에서 나오는 정보, 이런 것도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므로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기본적 분석을 하여 투자하여도 초과는 얻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자, 중강선에서는 현재까지의 정보도 다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을 백나해야 소용없습니다. 초과를 못 얻어요. 20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어짐에 따라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시장을 뭐라고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 투자했더니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라디오에서 나온 정보를 갖고 잽싸게 갔더니 이미 올라갈 대로 올라갔어,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요? 중강성 율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이미 400만 원에서 40만 원에서 500만 원 올랐죠? 그 정보를 가지고 절대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이런 걸 뭐라고요?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2번 볼게요. 약성 효율적 시장과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요, 불안정 경쟁에 포함됩니다. 얘와 얘는 무슨 시장이라고요? 불안전 경쟁 시장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한국은, 우리나라는 매스컴 같은 게 발달되기 때문에 적어도 주식시장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은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 할 수 있다. 맞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요, 사업 계획 등과 같은 공표된 사실을 토대로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을 통하여 투자한다 하더라도, 자, 약성에서는 과거의 정보는 반영돼 있죠? 근데 현재 정보는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으니까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걸 뭐라고요? 기본적 분석을 통하여 초과인을 넣을 수가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것 같은데, 자, 4번 볼게요. 약성 효율적 시장은 두 번째 줄 앞부분에 기본적 분석을 토대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상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있어요. 초과인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표된 것이든 공표되지 않은 것이든 어떠한 정보도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뭐라고요?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하나 넘겨볼게요. 22번. 자, 부동산 시장의 부동산의 효율적 시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우수한 정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걸 우수한 정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정보를 답으라고요? 우수한 정보다. 근데 강성에서는 우수한 정보가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아, 이런 시장에서 이런 우수한 정보가 존재하죠? 그죠? 남들 모르는 정보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우수한 정보 존재할 수 없어요. 이거는 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읽어볼게요. 우수한 정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은요, 강성 효율적 시장을 얘기합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이 되므로 완전 경쟁 시장이면요, 정상 이윤 이상을 획득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얘는 정상 이상의 이윤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이윤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정상 이상의 이윤을요, 초과 이윤이라는 겁니다. 이걸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세요. 어떤 시장이든 정상적인 이윤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따지는 게 뭐라고요? 초과 이윤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초과 이윤은 이렇게. 다음 2번 볼게요. 우수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이걸요, 우수한 정보가 결국은 초과에 얻을 수 있는 정보죠. 아, 우수한 정보가 뭐예요? 초과에 얻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회비용이, 여기서는 정보 비용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회비용은 정보 비용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초과인과 뭐가 같다고요? 정보 비용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초과인과 뭐가 같다고요? 정보 비용이 같다. 자, 왜냐하면 부동산마다 위험은 차이가 나요, 안 나요?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걸요,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얻을 수 있는 비용 있죠? 이걸 기회비용이라는 요걸 쓰니까 여기서는요, 그냥 여기서 기회비용은요, 요거 정보 비용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 지불하고자 하는 비용.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자, 우수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기회비용이 모든 투자자들에게 동일하다. 그럴 경우는 자, 초과임과 정보비용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부동산이든. 그러면 이런 시장은 할당률적 시장 맞아, 안 맞아요? 맞죠. 자, 그래서 동일할지라도 불안정 경쟁 시장은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불안전 경쟁이라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있죠. 그죠? 초과임과 정보비용이 같잖아요. 그죠? 할당. 아, 이거만 아세요. 불안정 경쟁이라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 이런 안 할래다가. 자, 3번 볼게요. 투기로 인하여 초과인 획득이 가능한 궁극적인 원인은, 자, 투기로 인하여 초과인이 가능한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자, 불안정 경쟁이라기보다는 불안정 경쟁이라도 이런 시장에는 투기가 존재할 수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투기가 존재하는 겁니다. 알겠죠? 문제에서 여기까지 물어보냐, 이거 이상 물어보냐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문제 읽다 보면 지금 요거 물어보는 겁니다. 뭘 물어본다고요? 요거. 자, 할당 효율적 시장은 절대 초과인을 얻을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이런 시장이니까 초과인을 얻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인 초과인. 뭐라고요? 실질적인 초과인을 존재하는 투기가 존재할 수 있는 거 맞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4번 볼게요.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을 의미하지만 불안정 경쟁 시장은요, 할당 효율적 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말은 좀 이상하게 했는데 불안정 경쟁은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뭐라고요? 비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 자, 말을 좀 이상하게 표현했네요. 자, 그러니까 불안정, 그러니까 어쨌거나 좀 말을 이상하게 표현해서 틀린 겁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불안정 경쟁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할당 효율적인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달성되면 투자자들은 실질적인 초과이익을 획득하는 것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할당 효율적, 자, 여기까지 물어본 게 아니라 요거 물어보는 거죠. 이런 시장에서는 실질적인 초과이익을 얻었어, 못 얻었어요? 못 얻었잖아요. 아, 얘는 초과이익이 500원인데 비용이 100원 나갔죠? 실질적인 초과이익이 400원 얻을 수 있는 거죠. 얘는 얻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3번 보겠습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정 정보를 통하여 투자로 인한 발생하는 초과이익과 정보 비용이 같다면, 자, 무조건 초과이익과 정보 비용이 같죠? 이럴 경우는, 자, 이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될 수 있습니다. 2번 볼게요. 독점을 획득하기 위한 독점 시장이 불안정 경쟁입니다. 독점 시장이 뭐라고요? 불안정 경쟁인데, 어쨌거나 기회비용이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다. 그 얘기는요, 다른 데 투자했더라도 정상 이상 이윤을 못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초과이익과 뭐가 같다고요? 정보비용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런 표현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초과이익과 정보비용이 같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문제 없습니다. 자, 문제에서 자, 어떤 투자자든 다른데 기회비용이 모두 같다는 얘기죠. 어디 투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초과이익과 뭐가 같다고요? 정보비용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독점을 획득하기 위한 기회비용이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다면 독점 시장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맞는 표현입니다. 3번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도 소수의 투자자는요 기회비용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당 효율적 시장이면 누구든지 정상적인 밖에 못 얻는 거죠. 실질적으로. 맞죠? 오케이. 아, 요 시장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 요 시장은 초과에는 얻을 수 있지만 이건 못 얻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개념이 곧 완전 경쟁을 의미한 거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정 경쟁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무조건 완전 경쟁만 의미하다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불안정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될 수 있죠. 될 수 있잖아요. 자, 뭐 이런 건 좀 약간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이 문제 이렇게 어렵게 안 나오니까 그런 줄 아세요? 기출문제 위주로 정리하세요. 뭐 위주로 정리하라고요? 기출문제 위주로 정리하시. 쓸데없이 이런 거 자꾸 하게 되면 머리가 엉망이 됩니다. 이렇게 자세히 안 물어봐요. 다음에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불안정 경쟁이라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자, 정보시장이 공개적이라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할당률 시장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이 정도 하시면 쓸데없이 막 하려고 하면 머리가 좀 이상해집니다. 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안 물어봐요. 자, 기본적인 상식을 물어보는 거지. 왜 쓸데없이 자꾸 요리꼬고 저리꼬고 할 필요 없습니다. 25번 볼게요. 25번. 자,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의 가치가 얼마냐. 그런 얘기입니다. 정보의 가치. 요거는 이제 지금, 자, 얼만큼 좀 아니까, 이거는 이런 문제 나오면 그대로 이렇게 한번 풀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푸세요. 정보의 가치를 구하라. 정보의 가치를 구하라면요. 큰 금액 있죠? 그냥 작은 금액을 빼줘요. 큰 금액에서 뭘 빼라고요? 한번 뺀 다음에, 자, 1 플러스 R을 해줍니다. 1 플러스 요구승일 있죠? 거기다가 안 될 확률 곱하면 돼요. 뭐라고요? 안 될 확률이 아니라 뭐라고요? 안 될 확률입니다. 이렇게. 자, 나누고 곱하고 나누기 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자, 큰 금액에서 뭐라고요? 작은 거 뺀 다음에 1 플러스 R 했죠? 그런 다음에 안 될 확률 곱하면 됩니다. 물론 이거부터 곱한 다음에 나도 상관없어요. 자, 아무 상관없습니다. 정보에 대한 가치입니다. 이렇게. 자, 읽어볼게요. 자, 역세권 인근에 일단의 토지가 있는데 역세권 개발 계획에 따라서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설 가능성은 60%. 그럼 들어서지 않을 가능성은 몇 프로예요? 몇 프로예요? 60%입니다. 이렇게. 6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 토지 1년 후 예상 가격은 신역사가 들어설 경우는 8억 8천만 원. 자, 들어서지 않을 경우는 6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큰 금액이 얼마라고요? 8억 8천만 원. 그
그 다음에 작은 금액은요, 6억 6천만 원 됩니다. 이렇게. 요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자, 보니까 여기 요구 수익률이 10%죠? 그러니까 1 플러스 10%면 0.1 아닙니까? 요거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바로 1억 2천만 원 나올 겁니다. 얼마나 나온다고요? 1억 2천만 원. 곱하기 계산하시면 돼요. 자, 집에 가셔서, 자, 문제 있잖아요. 문제에, 자, 이거 괜히 했네요. 자, 106페이지 볼게요. 106페이지에 있는 문제 있죠? 요거 하고, 오른쪽에 20번 있죠? 20번하고, 한 장 넘기면 21번 있죠? 21번하고, 아니, 22번이네요. 몇 번이라고요? 22번. 22번, 요 세 개만 푸시면 돼요. 몇 개나고요? 3개. 22번도 하지 마세요. 아니요. 자, 거기, 자, 106페이지에 있는 그 문제 있죠? 그거하고 오른쪽에는 20번. 요거만 하세요. 요거 하고, 저 가슴에다 끼고 다니는 책 있잖아요. 네, 거기 있는 문제를 푸세요. 거기는 푸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다른 거. 네,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쓸데없이 머리가 어수선하면 안 됩니다. 그거 이상 안 나와요. 요거만 하시면 돼요. 불안정 경쟁이라도, 정보시장이 공개적이라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할당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정도 하시면 충분합니다. 쓸데없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절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 의미가 별로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시고. 자, 빼고 하려다가, 오늘, 아까 그냥 처음부터 빼고 할 걸. 잘못했네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했다가 후회하십니다. 했다가, 제가 지금 체크하지 않으면, 저거 나중에 풀려고, 지금 22번, 23번 하지 말라고 했죠? 그거는 다음 생에 푸세요. 다음 생에. 이 생에서는 풀지 마세요. 이 생에서 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다음 생에. 다음 생에 지금 남편 또 만날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다음 생에 이 남편 또 만나서 그때 하세요. 그때 하세요. 지금은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금 남편 또 만나라니까 왜 좀 표정들이 안 좋아지네요? 네? 가끔 TV에서 난 다시 태어나도 이 남자하고 산다고 그러던데, 그런 사람 뭐라고 하냐? 재수없는 놈이라고 하죠. 말로만 그런 거예요? 자, 쇼맨십이요? 어쨌거나, 그런 거는 다음 생에 푸세요. 다음 생에. 112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볼게요. 이쪽으로 좀 오겠습니다. 이쪽으로 딱 오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토지의 임대료가 어떤 땅은 비싸고 싸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쭉 얘기한 학자들이 좀 있는데, 자, 우리 가슴에 끼고 다니는 책은요 66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66페이지. 66페이지. 자, 임대료가 어떤 땅은 비싸고 싸냐 있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학자들이 좀 몇 명 있는데, 이걸 맨 먼저 차액지대설 해줍니다. 얘는요, 절대지대설. 얘는요, 입지교차지대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요, 자, 위치에 따라 차이 난다 해서 위치지대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자, 요 사람 이름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찰이, 이렇게, 저놈아, 줄여서 뭐라고요? 절마. 입이 톡 튀어나왔네. 이렇게 입이 톡 튀어나왔네. 그래서 자, 차익세설은요 리카도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요 절대지대설은요 마르크스 있죠. 그리고 요거는요 이 튀넨이, 이거 잘못 썼네요. 튀넨이 얘기한 겁니다. 뭐라고요? 튀넨. 입이 톡 튀어나왔다고 했죠. 튀넨이 얘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리카도는요 대표적인 고전학파입니다. 대표적인요 고전학파. 이렇게 기억하시고, 고전학파입니다. 기억하시고, 일단 요거는 이제 경제 철학 같은 게 들어가는 바람에 약간 조금,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냥 결론 위주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마다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된다. 수학 체감. 자, 만약에 이렇게 어떤 한정된 토지에다가 노동자본을 투입하게 되면 생산량을 계속 늘릴 수가 있다면, 자, 지금부터는 전부 다 1800년대 전후에서 나온 이론들입니다.
그러니까 농경사회를 가정해서 농지에 대한 임대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 주인을 지주라 하는데 지주는 농사 안 지어요? 나 누가 진다고요? 농부들이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겁니다. 이런 형태라고 해줘요. 소작 이런 식으로. 그런데 만약에 이 땅에다 한정된 땅에다가 노동자분을 계속 투입해서 생산량을 계속 늘릴 수 있다면 땅 하나만 있으면 되죠?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농지라는 게 그에 생산할 수 있는 양 한정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지만 더 이상 노동자분을 투입하게 되면요. 노동자본 투입량 대비 생산량은 점점 줄어듭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럼 또 다른 땅이 필요한데 자 이런 땅과 이런 땅은요 비옥도가 차이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가 차이 난다고요? 비옥도가 차이 난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지대가 차이 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지대가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그리고 얘는요 자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땅을 갖고 있는 사람 몇 명 돼야 한대요? 안 되고 이 농부들은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자 초과 수요와에 그래도 땅을 갖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죠? 농부는 얼마 안 되죠? 근데 이걸 이용하는 사람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땅을 정부에서 갖고 있으면서 이제 임대해 주는 형태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를 사유재산제를 사유재산제를 채택하다 보니까 자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요걸로도 얼마든지 임대료가 발생해야 하네요? 한다입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를 결정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뭐 차이 난다고요? 수송비. 간단히 한번 알아볼게요. 간단히 지주가 땅 주인을 얘기하죠. 지주가 땅 주인인데 땅 주인이 땅을 한 세 가지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상급지 얘는 뭐라고요? 중급지, 하급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상급지는요 비옥도가 아주 좋은 땅. 그 다음에 중급지는요 중간 정도. 하급지는요 비옥도가 아주 안 좋은 땅이죠. 이렇게 구분한 다음에 어떤 땅이든 씨 뿌리고 경작하는 비용은 똑같다고 가정해보자. 50원씩 똑같다고 가정해보자. 자, 씨 뿌리고 뭐라고요? 경작하는 비용 있죠? 다 단위 면적당 50원씩입니다. 단위 면적당. 근데 요 비용에는요, 자, 이 아직 지주한테 줄 돈을 지대를 하는데, 자, 지주한테 줄 돈을 뭐라고요? 지대는 아직 포함이 안 됐습니다. 여기 아직 포함이 안 됐어요. 그리고 경제학에서는 여기는 정상적인 이윤도 다 포함됩니다. 먹고 살 만큼의 이윤 있죠? 다 이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마시면 돼요. 예, 그래. 근데 이 밀농사져서 이제 서양 이론이니까 다 밀농사를 가정해 볼게요. 밀농사져서 내다 팔면 자, 파는 금액을 매출의 곡은 수익이라는 겁니다. 파는 금액을 뭐라고요? 매출의 곡은 수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아무래도 비옥도가 좋은 땅들은 자, 생산량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고 품질도 좋을 수 있죠. 그러니까 100원 정도 된다고 치자. 100원. 그러면 100원에서 50원 빼니까 50원 남았죠? 요게 이익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주가 돈 달라면 이만큼 정도는 지불할 용의가 있어 없어요? 있다입니다. 정상적 이윤도 자, 다 여기 포함됐죠? 여기 남았으니까 이만큼을 최대한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중급지는요 80원이 들어온다고 치자. 그럼 얼마라고요? 30원 정도는 지불할 용의가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요 50원이라고 치자. 그럼 얘는 빵원이죠? 얘는 지주가 돈 달라면 줄 돈 있어 없어요? 없겠네요. 자, 그래서 자 지금부터 요걸 한계지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한계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한계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계지 이하의 땅은 지대가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하고 한계지부터 출발해서 비옥도가 좋은 땅에 대한 대가 있죠? 아니면 생산성이 좋은 거에 대한 대가, 이게 뭘 결정한다고요? 지대를 결정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볼게요. 밀농사를 가정해 볼게요. 밀 가격이 올랐다고 치자. 그러면 요 매출액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이게 올라가겠죠? 그럼 이익도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지대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알겠죠? 이런 형태. 근데 이렇게 이제 이런 논리를 리카도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상당히 논리적이지만 약간 몇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무리 농경사회라 하더라도 이 사람의 논리라면 한계지 이하의 땅은 지대가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주가 농사 지어야 안 지어요? 안 진다고 했죠? 그럼 뭐하러 땅을 갖고 있습니까? 얘는 누구한테 빌려줘서 임대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돈이 하나도 안 생기는 땅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갖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농경사회라 하더라도 한계지에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땅은 없었다는 얘기죠? 그죠? 이것도 문제고. 두 번째는요, 이렇게 볼게요. 이게 도시입니다. 도시 근처에 농지가 쭉 있는데,
이 사람 한 6개 정도 그렸는데 저는 5개만 이렇게 그려볼게요. A 농지, B 농지, C 농지가 있는데 전부 다 밀농사 져서 요 도시에만 내다 판다고 치자. 다른 도시 없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자, 그리고 셋 다 비옥도는 똑같다고 치자. 중급지라고 똑같다고 치자. 그러면 네 말대로라면 셋 다 그 지대가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요? 비옥도가 똑같다면, 저 셋 다 중급지라면 지대가 같아야 되죠? 근데 왜 A 땅은 지대가 비싸고 C는 싸는 얘기죠? 위치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 있죠? 요것도 설명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 자본론이라는 책을 내면서 이 사람은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 몇 명 대화인데요? 사람 수를 얘기합니다. 공급자는 몇 명 대화인데요? 안 되고, 이거를 소비하려는 농부들은 무지장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농지는 한정되어 있는 거죠? 농구는 굉장히 많고, 그렇잖아요? 이걸 초과 수요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초과 수요화에 결국은요, 갖고 있다는 사실 있죠? 이걸로도 얼마든지 시대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갖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자, 어쨌거나, 이걸 한계지라고 해보자. 무슨 땅이라고요? 한계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의 논리대로면 한계지 이상의 땅은요, 차액지대가 발생해요, 안 해요? 이거 이상은 지대가 발생하죠? 이걸 차액지대라고 할게요. 그리고 한계지 이하의 땅은요, 차액지대가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계지를 중심으로 해요. 알겠죠? 네, 요거는요, 이 절대지에서는요, 한계지 이하의 땅이라도 지주가요, 돈을 부르면요, 지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요, 절대지대라는 겁니다. 절대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이상도 뭐는 발생할 수 있다고요? 절대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 차익지대 외에도 지주가 부르는 거 있죠? 부르는 추가적인 임대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절대지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한계지 이하에도 지대가 발생해요, 안 해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 몇 명 대화인데요? 안 되고, 농지는 또 한정돼 있죠?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땅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돈 좀 있는 사람은 좀 비싼 땅을 빌릴 수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요, 어떤 땅이도 빌려서 농사 짓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계지 이하의 땅이라도 지대를 부른다면 뭐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그럼 어떻게 발생하냐면, 자 보세요. 약간 좀 까탈스러운데 이거 한계지라고 치자. 한계지는요, 수익하고 비용을 따져봤을 때 얘가 얼마라고요? 얘도 50원이고 얘도 50원이죠? 그러니까 이익이 얼마인 땅이에요? 0인 땅 아닙니까? 그런데 한계지 이하의 땅이라도 10원의 지대를 부르겠답니다. 지주가. 그러면 농지를 못 빌린 사람은 이런 땅에서 빌려야 돼, 안 빌려야 돼요? 빌려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이익이 하나도 안 생기는데 어떻게 지대를 냅니까? 그죠? 맨날 빌려서 지대를 줄 수는 없는 거죠? 이익이 생겨야 이거 가지고 지대를 줄 거 아닙니까? 한 푼도 안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지대를 냅니까? 그죠? 그래서 그럼 어쩔 수 없이 만약에 내다 파는 가격을 60원 올렸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 빼니까 이익이 생겨, 안 생겨요? 요거 갖다 대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요, 논리 자체가 한계지 이하의 땅이라도 지대를 올리겠다, 아니면 받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밀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뭘 올릴 수밖에 없다고요? 밀가격 올려서라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 논리입니다. 근데 만약에 시장에서 우리 같은 소비자가 가격을 못 올리겠답니다. 안 사겠다고 하죠? 올릴 수 있어, 없어요? 그럼 50도 없으면 50원 그냥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래도 10원 내려면 결국은요, 아까 요 비용에는 정상적인 이윤이 포함됐다고, 안 포함됐다고 했어요? 포함됐죠? 요걸 포기할 수밖에 없네요. 먹고 살 만큼의 이윤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거 일종의 노동력의 착취,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의 논리는 뭐라고요? 때로는 노동력의 착취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논리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난 너무 어렵다 그러면 한계지 이하의 땅도 지대가 발생해요, 안 해요? 한다. 이거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르는 게 임대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를요, 고립국 모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1826년도에 고립국 모형인데, 이게 왜 고립국 모형이냐면, 어떤 땅이든 농사져서 여기다만 내다 팔아야 돼요. 만약에 C도시는 여기 또 다른 도시가 또 있다. 그럼 여기다 파는 게 수송비가 절감되겠죠? 근데 이런 도시는 없습니다. 마치 섬처럼 고립되어 있다 해서 뭐라고요? 고립국 모형이다 해줍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통해서 이제 두 가지 이론을 발표했는데, 하나는요, 입지교차지대설이다.
하나는요, 농업 입지론까지 발표했습니다. 요 농업 입지론요, 우리 그 입지론에서 거기 나올 건데 같이 붙어서 이제 득임하세요. 그냥 득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입지교차 지대설에 따라서 수송비의 차이가 뭘 결정한다고요? 지대를 결정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 입지론을 통해서 입찰지대에 따라서 농업 입지도 결정됩니다. 여기는 어떤 농업 입지하고 여기는 뭐가 입지하고 이렇게 결정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입찰지대가 뭐냐면 아직 지대는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뭐는 반영이 안 됐다고요? 지대는 아직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죠. 요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의 순이익만큼 자, 지주가 돈 달라면요,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 이걸 얘기합니다. 지대는 아직 고려했어, 안 했어요? 아직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익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럼 지주가 이 정도는 농부가 최대한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입찰지대 줍니다. 뭐라고요? 입찰지대. 자, 그럼 볼게요. 자, 여기다 볼게요. 자, 이 순이익이라는 게 뭐냐면 수익에서 비용 뺀 걸 얘기합니다. 번 돈에서 쓴 것 뺀 걸 뭐라고요? 순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번 돈은요, 밀농사를 가정해 볼게요. 그럼 내다 파는 가격이 매출액이죠. 이게 번 돈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쓴 돈을 빼야 되죠. 쓴 돈은요, 맨 먼저 씨 뿌리고 경작하는 비용인 생산비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 갖다 날리려면 수송비 들어 안 들어요? 들고, 그 다음에 자, 그 지주한테 줄 돈을 지대라고 하는 거죠. 요것도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지주한테 준 돈도 빼야 되죠. 이게 실제 남는 돈인데 요거는 아직 고려해서 안 했어요? 아직 안 뺐습니다. 아직 안 뺐어요. 그리고 요 생산비에는 항상 정상적인 이윤이 포함됩니다. 뭐가 포함된다고요? 정상. 그러면 요만큼 정도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죠. 그러면 지주가 돈 달라면 이만큼 정도는 지불할 용의가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대한. 여기는 정상적인 이윤 다 포함됐죠? 이거 남았죠? 이만큼이 이걸 입찰지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지대라고요? 입찰지대. 그러면 이만큼을 다 지불했다. 그러면 정상적인 밖에 못 남는 거죠? 그죠? 그래서 초과인이 제로다 해줍니다. 뭐가 제로하고요? 이걸 다 지불하게 되면요, 초과인이 0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정상적인 밖에 못 얻으니까. 약간 좀 까탈스럽네요. 그럼 할만한가요? 못해요? 자, 그러면 어떤 땅이든 약간은 까탈스러우니까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땅이든 비옥도는 똑같다고 치자. 뭐가 똑같다고요? 비옥도 똑같으면 생산량은 비슷할까요? 안 비슷할까요? 뭐 비슷할 거 아닙니까? 갖다 파는 금액도 비슷하겠네요. 어떤 땅이든. 그리고 어떤 땅이든 씨 뿌리고 경작하는 비용은 거의 똑같다고 치자. 단위 면적 땅. 그죠? 이렇게 똑같다고 하죠. 근데 A라는 땅은요, 저 먼저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A라는 땅은요, 이제 수송비가 많이 들어, 적게 들어요? 적게 들죠? 그러니까 순이익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죠? 그럼 지주가 돈 달라 하면 줄 돈이 많아져, 적어져요? 경쟁이 붙었을 때 얘 가장 많이 지불하는 자가 빌려가는 겁니다. 지불할 돈이 많아지네요. 그럼 지대가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죠. 근데 C라는 농지는요, 수송비가 많이 들어서 적게 들어요? 많이 들죠? 그러니까 순이익이 얼마 안 되니까 지주가 돈 달라면 줄 돈 있어, 없어요? 먼저 그럼 지대도 낮게 형성되는 겁니다. 이게 지대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그림의 형태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걸 보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과 이 땅이 지대가 차이가 난 이유가 뭐라고요? 수송비 차이입니다. 뭐라고요? 수송비 차이. 자, 그래서 이걸요, 입지교차 지대설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농업 입지론까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가 1제곱킬로미터가 딱 있는데, 이렇게 약간 좀 까탈스럽네요. 자, 1제곱킬로미터가 있는데, 요거는 채소라든가 과일농입니다. 채소나 과일농. 그리고요, 이거는요, 버터나 치즈농. 치즈. 그러니까, 자, 낙농업을 얘기합니다. 낙업도 다 농업입니다. 넓은 의미에. 자, 근데 채소나 과일 같은 경우는 여기다 빼곡히 채워서 농사 짓는 거죠? 채소나 과일 같은 건 빼곡히 채워서 농사 짓는 거 아닙니까? 과일 같은 거? 그죠? 그럼 과일 생각하시면 돼, 과일. 그럼 빼곡히 채워서 농사 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지어서 이 많은 양을, 1제곱킬로미터당 많은 양을 트럭 수십 대로 계속 날려야 되죠? 그래서 많은 양을 자주 날려야 됩니다. 여러 번 날려야 된다는 얘기죠? 많은 양을 하고요. 여러 번 자주 날려야 돼요. 근데 버터나 치즈 같은 경우는 광활한 토지에서 낙농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제곱킬로미터 일단은요. 자, 얘는 낙농업은 버터나 치즈는요. 짐승의 젖을
발효시켜서 응고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요, 어쩌다 한번 날르면 되는 겁니다. 아, 굳어져 있는 거 뭐라고요? 보름에 한 번 정도 날르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 광활한 토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제곱킬로미터 소량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량을요, 어쩌다 한번 날르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요, 어쩌다 한번 날르면 돼요. 어떻게 날른다고요? 어쩌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통해서 해볼게요. 그림. 요거 볼게요. 자, 요거는 A라는 농지, B라는 농지, C라는 농지인데, A라는 농지에서, 자, 채소농하게 되면 순이익이 요 정도 된다고 치자. 요 정도. 이렇게 대주셨죠? 그러면 요게 이제 순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순이익인데, 요거를 입찰에 붙였을 때 이만큼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죠? 뭐라고요? 입찰지대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입찰지대. 자, 근데 만약에, 그리고 요게 초과이윤이 0이 되는 겁니다. 이만큼 지불하게 되면 초과이윤이 얼마라고요?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A에서 하다가 B에서 하게 되면 A에서 채소농 하다가 만약 B에서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예, 그러면 A에서 하다가 B에서 하게 되면 수송비가 갑자기 팍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팍. 왜냐하면 얘들은 많은 양을 자주 날려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할 때에 비해서 여기서 할 때는 수송비가 갑자기 크게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순이익이 확 줄을 수가 있겠네요. 순이익이 뭐라고요? 확 줄어듭니다. 아, 이게 갑자기 커지니까 확 줄을 수 있죠? 그러니까 B지역에서 자, 채소농하게 되면 순이익이 팍 줄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채소라든가 과일농에 입찰에 붙었을 때 이만큼 지불하겠다는 얘기죠? 쭉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요, 입찰지대곡선 혹은 뭐라고요? 한계지대곡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셨죠? 이번에는 자, 채소, 버터나 치즈농 볼게요. 버터나 치즈농 같은 경우는요, 일단 얘네들은 광활한 토지에서 낙농업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제곱킬로미터당 순이익은 낮게 출발합니다. 어떻게 출발한다고요? 낮게. 그래서 자, B지역에서 낙농업하게 되면 순이익이 요 정도 된다고 치자. 요 정도 되죠? 되죠? B에서 하다가 근데 C에서 하게 되면 B에서 하다가 C에서 하게 되면 수송비가 더 들어요? 덜 들어요? 더 드는데 얘는요, 조금 더 들어간답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뭐라고요? 왜냐하면 어쩌다 하면 조그만 양을 어쩌다 하면 나르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할 때에 비해서 여기서 할 때는 수송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겁니다. 아, 보름에 한번 조금 나르면 될 거 아닙니까? 조금 더 들어가니까 순이익이 수송비가 조금 더 들어가니까 순이익은요, 조금 떨어지겠죠? 이렇게. 자, 여기서 하다 여기서 하게 되면 순이익이 요만큼에서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 거 있죠? 이렇게 그려진 게요, 버터나 치즈농의 입찰지대 곡선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다시 그려볼게요. 지저분하니까. 자, 다시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러한 형태로 그린 건 뭐라고요? 채소나 과일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만한 형태로 그린 걸 뭐라고요? 버터나 치즈농이 되겠죠? 자, 드디어 요걸 사이에 두고 이제 지주가 이제 농부들을 불렀습니다. 입찰에 붙인 거죠? 붙이면서 내가 요 땅을 좀 빌려오려고 하는데 너 채소농 너 한 달에 얼마 줄래 했더니 얘는 이만큼 지불하겠다는 얘기죠, 최대한. 근데 버터농 너 얼마 줄래 했더니 얘는 이만큼만 지불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모든 사람은 경제적인 간을 가정합니다. 그럼 땅 주인도 돈을 많이 주겠다는 사람한테 빌려오려고 하죠. 그러니까 얘는 누가 입주한다고요? 채소나 과일농이 입주합니다. 알겠죠? 안쪽 뭐가 입주한다고요? 채소나 과일농 입주하고, 여기는 누가 입주한다고요? 버터나 치즈농 입주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채소나 과일 같은 거를요, 집약농업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농업이라고요? 자, 이것만 하시면 돼요. 얘는 뭐라고요? 조방농업이 입주하게 됩니다. 무슨 농업이라고요? 조방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이론 아주 아주 난이도가 높은 이론을요, 알론소라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소라고요? 알론소라는 사람이 요거를 갖다 베낀 겁니다. 이 사람의 별명은요, 알르니소입니다. 뭐라고요? 알르니소인데, 얘는요, 도시토지에다 한번 응용해 본 겁니다. 도시토지. 우리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자, 상업지역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지역에서 약간만 벗어나게 되면 얘네들은 하루 종일 물건을 구입해서 내다 팔아야 되죠? 그죠? 하루 종일 들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들은요, 채소나 과일처럼 이렇게 상당히 급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이거는요, 상업용 부동산이 되고, 공장 같은 경우는요, 공장 같은 경우는 어쩌다 한번 날르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 버터나 치즈처럼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요, 공업용 부동산이 돼요. 근데 주거용 같은 경우는 출퇴근 때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보다는 덜 들어가, 얘보다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중간한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요거는요, 주거용 부동산이 되죠? 그러면 드디어 입찰에 붙인 거죠? 입찰에 붙여서 여기까지는 누가 입주해요?
상업용 부동산 입주하죠? 그리고 여기는 누가 입주해요? 주거용 부동산에 가장 많이 지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여기는 누가 입주해요? 공장 입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셨죠? 요거 그대로 이렇게 응용해 본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이쪽으로. 자, 뭐냐면, 이런 얘기 해볼게요. 자, 지대를 보는 논쟁이다. 지대를 보는 뭐라고요? 관점이다 해서 이 고전학파가 있고, 얘는 뭐가 있어요? 신고전학파. 이런 거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자, 이 고전학파는요, 토지의 어떤 자연적 특성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무슨 특성이라고요? 자연적. 그리고 얘는요, 인문적 특성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전학파는요, 자, 이 생산 요소를요, 노동과 자본과 토지로 구분하면서, 뭘 구분한다고요? 토지로 구분하면서 토지에 배분되는 것은요, 단순한 잉여에 불과하다. 뭐에 불과하다고요? 잉여다. 이거는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지를 만드는데 생산비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리고 누가 생산하더라도 비옥도는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토지가 매출액을 높이냐 낮추냐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요? 안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산활동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노동자분의 우선해서 배분해주고 남는 게 있다면 뭐라고요? 토지에 배분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의 토지에 배분되는 지대는 하나의 뭐에 불과하다고요? 잉여에 불과하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신고전학파는요 이렇게 했습니다. 노동과 자본으로만 구분하면서 자본 속에 토지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토지의 인문적 특성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토지가 인간이 어떤 형태로 이용하냐 했죠? 제대로 이용하느냐 잘못된 이용하냐에 따라서 매출액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요? 미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생산 요소다 이렇게 강조했던 겁니다. 무슨 요소라고요? 생산 요소다. 생산비란 얘기죠? 생산비라는 거 강조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노동시장입니다. 현대적 의미의 지대 논쟁이다 해서 노동시장에서는 자, 우리 맥주 시장에서는 맥주를 누가 팔아요? 맥주 회사에서 팔고 우리 같은 사람 소비자죠. 근데 노동시장은 거꾸로 됩니다. 노동시장에서는 우리 같은 사람이 공급하는 겁니다. 그 기업이 수요하는 겁니다. 뭐 수요한다고요? 기업이 수요하는데 이게 이제 공급 곡선인데 이게 경제학에서는요 비용 곡선입니다. 그죠? 노동력을 공급하려면 비용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항상 얘기하지만 어떤 가수가 있는데 나이트클럽 다니면서 노래라는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네요? 하려면 이만큼 제공할 때 이만큼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요? 일단 왔다 갔다 차비 들어가야 되지. 기름값 있죠? 옷 사 입어야 되지. 밥 먹어야 되지. 여관에서 자야 되지. 술도 마셔야 되지. 담배도 피워야 되지. 그러니까 돈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 이만큼 공할 때 이만큼 들어가죠? 그럼 이 정도는 받아야 안 받아야 돼요? 이만큼 올 때 이만큼 자기도 비용 들어갔죠?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된다입니다. 근데 노동력을 기업이 이렇게 수요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여기서 만나는 점에서 이제 임금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이만큼 받았을 거 아닙니까? 받은 걸 잘 보면 자기도 이만큼 그동안 비용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요거는 최소한 받아야 안 받아야 돼요? 이거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요것도 못 받으면 다른 데 이전하려고 하죠? 다른 회사 가려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기업 입장에서는 요 정도도 지불하지 않으면 다른 데로 이사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게 여기에 전적으로 여기서 일하게 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최소한의 금액이 있죠. 이거 뭐라고요? 전용 수입이라는 겁니다. 무슨 수입이라고요? 전용. 이전 지대 혹은 전용 수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남는 게 요거죠. 요거죠. 이게 남은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경제지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지대라고요? 자, 지금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이 대가를 다 지대라는 표현 써볼게요. 대가를 뭐라고요? 지대라는 거 쓰는 겁니다. 토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온 거라 그래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죠? 근데 이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이만큼 500만 원 벌었는데 그동안 300만 원은 경비로 다 들어갔다는 얘기죠? 실제 남은 게 얼마라고요? 200만 원이란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자, 요렇게 그려지는 것은요, 뭐 전문직 같은 거 생각할게요. 옛날에 요즘에야 변호사 같은 게 흔해 빠졌지만 옛날에는 많지 않았죠? 그럼 전문직 생각하고, 자, 전문직. 그리고 요거는 일반 사무직이라고 치자. 일반 뭐라고요? 사무직이다.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 이 전문직 같은 경우는 임금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 공급하려고 했죠? 맞아요? 근데 임금이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공급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나 안 늘어나요? 전문직은 몇 명 안 되죠? 크게 안 늘어난다닙니다. 이렇게 되셨죠?
근데 일반적인 사무직은요, 이렇게 공곡선이라면 사무직은요, 임금이 이만할 때 이만큼 공부하려고 했는데 임금이 좀 올랐죠? 올라서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막 서로 공부하려고 하죠? 늘어나느라 팍 늘어났죠?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려볼게요. 다시. 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그려볼게요. 한 놈, 얘는요, 두 놈. 이렇게 그린 걸 보라고요? 전문직. 그냥 전문직 생각할게요. 자, 이렇게 완만한 형태 그린 걸요, 일반 사무직이라고 치자. 뭐라고요? 일반 사무직. 그러면 수요곡선은 똑같다고 치자. 이렇게 똑같다고 치면, 수요곡선 똑같다면, 그러면 전문직 같은 경우는 이만큼 임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 이만큼 받았겠죠? 근데 받았는데, 자, 얘들이 들어간 비용은 요거밖에 안 되는 거죠? 요거 하는 데가 전부 다 뭐라고요? 경제지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거의 남는 게 다 이익이라는 얘기죠? 근데 요거 볼게요. 이 사람은요, 아, 이만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자, 이 받은 거 잘 보니까 이 경비가 얼만큼 나갔어요? 이만큼 나갔죠? 아, 전용 수입 이만큼이죠? 실제 남는 게 얼마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지대는 얼마 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자꾸 비탄력적이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비탄력적일수록 공급량을 크게 못 늘린다는 얘기죠? 그럴수록 뭐가 커진다고요? 경제지대는 커지는 겁니다. 자, 근데 토지시장을 생각할게요. 무슨 시장이라고요? 토지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에 토지의 양은 고정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새롭게 늘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집니다. 수직의 형태. 임금 이만해, 임대료가 이만해도 공급할 수 있는 양 이거죠? 올라가도 이거죠? 그죠? 경제학에서는요, 이거는요, 이렇게 수직의 형태를 취한다는 얘기는 비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 얘는 이거 RA 면적이 비용이죠? 얘는 비용이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아, 토지 만드는데 무슨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죠? 그럼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농부들이 이거 수요할 거 아닙니까? 맞죠? 아, 지주가 빌려주고 농부가 수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나는 점 요거죠? 그러면 얘는 공급 후선 RA 면적이 있어, 없어요? 이게 RA 면적이 전용 수입이죠? 비용이죠, 비용. 얘는 이거, 그런 게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100% 답을하고요, 경제지대해 줍니다. 100% 답을하고요, 경제지대다 해줍니다. 비용 자체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인간이 만든 기계 설비 같은 거 볼게요. 인간이 만든 각종 뭐라고요? 기계 설비. 요거는 이거는 마샬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요거는 이제 파레토라는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파레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 그 경기도, 서울 경기도 일대에 포크레인을 빌려주는 업체가 딱 10군데라고 치자. 딱 몇 군데라고요? 10군데대 10대씩 다 가지고 운영한다고 치자. 그죠? 그러면, 자, 이거 단기적으로는 임대료가 이만큼에서 이만큼 공부할 수 있었는데, 임대료가 올라간다 해서 갑자기 공급량을 늘릴 수 있나요? 다시 할게요. 자, 경기도 일대 서울까지 포함해서 포크레인 업체가 딱 몇 군데라고요? 10군데고 10대씩 갖고 운영하죠? 근데 갑자기 임대료가 올라간다고 해서 갑자기 늘릴 수 있어요? 아, 걔들밖에 못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토지처럼 똑같이 수직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단기적으로 하고요, 수직.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이렇게 된다면, 수요가 증가하면요, 얘들 경제지대만 계속 커지는 겁니다. 알겠죠? 경제지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장기적으로 볼게요. 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어떻다고요? 수직의 형태가 됩니다. 단기적으로 뭐라고요? 수직. 이렇게. 그래서 이거 수요가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만나는 점이 다 뭐라고? 요쪽이죠? 토지처럼 똑같이 뭐라고요? 경제지대를 구성합니다. 뭘 구성한다고요? 아, 수요 증가 그러면 그 기존 업체가 다 가져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다. 그래서 경제지대를 구성한다 해줘요. 알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이만했을 때 이만큼 공부할 수 있었는데,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계속 좋아진다. 그러면 다른 뭐 음식점 하던 사람이 나도 이거나 해볼까 하는 사람 생겨, 안 생겨? 아니면 골프장 하다가 돈도 안 되니까 이거나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요,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늘어나, 안 늘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그려진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요런데,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그려져요? 이런 형태로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거 장기입니다. 그럼 요 부분 볼게요. 요 부분.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거 부분 단기적으로는 다 뭐였어요? 경제지대였잖아요. 맞아, 안 맞아? 근데 장기적으로는 다 비용으로 바뀌었죠? 비용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이거를요,
어중간한 경제지대라 해서 이걸요 준경제지대 혹은요 준지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중간한 경제지대라 해서 뭐라고요? 준지대 혹은 준경제지대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막 수요가 증가 그러면 임대료가 팍팍 올라가죠. 기존 업체가 다 가져갑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다른 업체가 끼어 안 끼어? 끼어드는 바람에 광고도 해야 되지, 사람도 채용해야 되지, 남는 게 있어 없어요? 예, 별로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되겠죠? 예, 그거를 이렇게 어렵게 설명합니다. 그런 얘기를 뭐라고요? 이렇게 어렵게 설명합니다. 자, 요거 지우지 마시고 요걸 가지고 그대로 문제 풀 겁니다. 그래서 놔세요.